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섬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고요, 반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방역 위반은 엄히 다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 2, 3, 4차 대유행과 비교해볼 때 이번 코로나 유행 중심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무섭게 번지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기세가 무서운데요. 코로나 확산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 이재갑 교수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1야당이 대선 후보감을 놓고 허둥대는 모습,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아닌가?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밖 대권주자들에게 흔들릴 거 없다고 했습니다. 당밖에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는 오늘 점심회동을 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를 향한 발걸음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지목된 홍준표 의원과 함께 당내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입니다. 장모 최 씨는 요양병원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재판 말고도 또 한 건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논문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간에 수상한 거래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 5분 전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입니다. 8237님,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퇴근길 지하철까지 다 젖어서 도착할 듯 싶어요. 경남,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비상철입니다. 여러분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이벤트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중간에 퀴즈가 나갑니다. 선물 드리려고 마련한 이렇게 자리니까 정답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햄버거 세트 받아가십시오. 코로나 확산세인데 코로나에 대한 궁금증 있으면은 이재갑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 복잡해요, 어려워요, 국민의힘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홍준표 의원이 명쾌하게 해석하고 풀어드릴 겁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퇴근 후에 지하철까지 젖어서 도착하셨다는 분 부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얘기하는데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전남 지역 퇴근길 조심하십시오. 그쪽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장마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결국 1000명대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보다 무려 460여 명이나 늘었는데요. 지난해 성탄절에 1240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선 제일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서울에서만 583명이 나왔고 경기도에서도 36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인천도 57명이 나오면서 수도권 확진자만 990명에 이릅니다. 델타 변이, 거기에 홍대 주전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관련 회의를 직접 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청와대에서 방역 강화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인력의 신속한 투입, 그리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그리고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익명검사 확대 등을 당부했습니다. 예. 김부겸 국무총리는 2, 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20, 30대들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도권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분들, 특별히 2030 세대들이 지금 그 주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변에 그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그 확진자가 동선 겹치는 분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빨리 검사를 받아서 이 그 코로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화이자 백신은 오늘 도착했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 물량을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서 13일부터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특히 최근 방역 상황이 불안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 학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분들 등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직업군 위주로 우선 배분할 예정입니다. 우선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9778님께서 조금만 더 조심들 하면 좋겠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나요?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애쓰셨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버티면 우리가 4차 유행에서 길목에서 차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조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토론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청문회라고 언론이 평가할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양승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기본소득을 빚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했고, 이 추미애 후보도 이 전날 바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서 이재명 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날선 공격을 펼치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이 부자 몸조심, 김 빠진 사이다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상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관대해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재명과 다른 후보들 간에 이렇게 경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났어요? 네, 오찬에 동원했습니다. 양측은 두 사람이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정권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하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 만나기로 하고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474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씨가 만나면 밥값은 누가 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내는지 나왔나요? 누가 낸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행보를 이어가는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전공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지역 기자들을 만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간에 마침 인근에서 열리고 있던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관련 토론회에 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과 이 취재진 등 상당한 인파가 인근 호프집에 몰리게 됐는데요. 이에 당황한 가게 주인이 행사 주최 측에 이 방역수칙 위반 우려가 있다며 항의를 했고, 퇴거를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주변 참모진들의 경험 부족과 상황 대처 능력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스크를 쓰고 나왔던데 원자력 탄소 중심이라고 마스크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탄소 중립을 오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심은. 그래도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세세히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압박수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재차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탑승 못하는 분들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며 8월 말이라는 시점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말 버스는 떠난다고 계속 얘기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날 것이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럴 계획 전혀 없고 그럴 일도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다라는 질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평가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야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을 막 긋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고 특별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높게 평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만나서 그런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진우 라이브 오신다고는 했거든요.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4대강 관련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정원의 4대강 사찰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잘 관리하라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국정원의 문건이 MBC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예. 2009년 6월 이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 요청으로 4대강 살리기 현안 대응 TF를 구성하고 이 4대강을 반대하는 인사 20명을 선정해서 특별 관리하겠다며 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정치 사찰을 한다는 내용으로 20명이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홍보기획관한테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네, 그리고 그 홍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2009년 7월 20일에 이 해당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요. 네. 그때 홍보기획관이 바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입니다. 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불법 사찰을 중단시키거나 질책하지 않고 이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임무를 잘 관리하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국정원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4대강 반대에 앞장섰던 교수는 이 정부 부처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된 바 있고 또 국고 지원금과 연구 용역도 줄어드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4대강 사찰 문건을 요청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었습니다만 이 문건대로라면 이 사찰에 관여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이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 사찰을 했는데 그 사찰을 지시하고 감독한 사람이 국정원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게 농단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치 사찰을 했으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 MOU를 체결한 이스라엘 기업이 유령 회사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 3월 이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는 이 벤처캐피탈 혁신도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이라는 곳과 그 1조 2천억 원대의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50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 엿새 만에 이 요즈마 그룹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JTBC가 이 요즈마 그룹을 추적해 보니까 이 사실상 유령 회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없는 번호였고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 보니까 그 주소가 전혀 다른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네,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콩 지사 사무실도 있어서 여기에 가보니까 아예 사무용 건물도 아니고 아파트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 부산시의 MOU 체결이 검증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요즘화그룹은 이 부산뿐 아니라 경상북도를 비롯해 이 전국의 지자체 및 대학 10여 개 기관과 MOU를 맺었는데 정작 실현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LCT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고요. LCT 미술품 판매 의혹도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의혹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별히 4대강 사찰 관련된 얘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으로부터 외제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특검이 차를 렌트했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특별검사에 임명된 지 4년 7개월 만인데요. 예. 이 박영수 특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이 논란이 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만난 사람들, 만난 정치인들 참 많잖아요. 네. 특별히 그 언론인도 많고요. 조선일보 주변에 언론인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렇게 책임을 통감한다던가 사과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죠. 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유일하게 지금 사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과한 사람도 박영수 특검이 유일합니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소환했습니까? 네,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영등포경찰서는 양경수 위원장을 불러서 지난 5월 1일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이 세계 노동절 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집회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다만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지난 3일 열렸던 전국 노동자 대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노총의 이번 집회가 4차 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상관관계가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는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과 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의 연관성을 역학조사를 한 뒤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민주노총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이렇게 비판할 만한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군에서 성추행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준장이 또 구속됐네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A 준장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간 이 군내 성폭력 특별 신고를 받았는데요.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 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이 서욱 장관은 이 군 수사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받고 경로를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에 취직했다고 좋아했다는 청소노동자 끝내 사망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고인은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발견됐는데요. 아침 8시에 출근했는데 오후 12시 20분쯤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은 고인이 당시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고 계속 멍한 상태였다라고 전했고요. 예. 고인은 사망 30분 전에 딸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무슨 이유였어요? 네, 심장마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서울대 측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이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근무 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 이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를 내렸고 노동 강도도 높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주 수요일 이 청소 노동자들의 회의를 열었는데 네. 이 남성 노동자들은 정장을 착용하라고 지시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복장을 예쁘게 입으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정장을 착용하고 지금 청소노동자가 회의를 한다고요? 네, 이게 근무 질서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리고 노동자들의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또 전에 없던 청소 검열을 새로 시행하는가 하면 이 볼펜과 메모지를 지참하지 않으면 근무 평가 점수를 1점씩 감점하겠다며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관악 학생 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도록 시키거나 기숙사 첫 개관 연도 등을 묻는 필기 시험을 난데없이 치르도록 했다라고 하고요. 이 점수가 낮은 노동자들은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거 모욕이 맞네요. 모욕적이네요. 네, 또 고인은 그 코로나19 이후 업무 부담이 가중돼서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숙사에서 이 대형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매일 6, 7개 또 음식물 쓰레기, 이 재활용 봉투를 직접 계단으로 계속 날라야 했다라고 노조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이런 일이 좀 그전에도 벌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9년에도 청소노동자가 이 폭염 속에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났으면 합니다. 앞으로 부모가 원하면 초등학교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확대하겠다고요? 네, 정부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이 초등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이 저 10시쯤에 퇴근해요. 그럼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일단 시간 제한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다만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돌봄 이외에도 이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과 결합을 시켜서 한 번에 뭐 2-3개씩 일종의 이제 수강을 할 수가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뭐 체육 활동이나 예술 활동, 이런 놀이 활동 이런 걸로 조금 돌봄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 같네요. 네네, 정규 수업 시간도 이렇게 뭐 체육 예술 활동 등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894님께서 김해인데요. 장맛비가 좀 전까지는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구멍 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천둥, 번개, 동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4165님 부산 동네입니다. 퇴근 중인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JS 류은님 전주도 비가 사정없이 내립니다. 얘기하시고 1457님 이곳 창원에 비가 많이 오고 차가 밀려서 주 진행자님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비 오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운전 조심하십시오. 6132님께서 02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나 정치율 조사해서 받았는데 코로나 시대 최소 일당 20만 원 준다는 직원 모집 광고였습니다. 원한다면 1번 눌러 상담 받으라는데 나보다 일당이 많은 좋은 직업인데 왜 무작위 전화로 직원을 뽑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런 혹세무민 순진한 피해자들 없도록 주진우 라이브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이스피싱 늘고 있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더 갖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권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는 지리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5톤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제일지선 함안 방향으로 마산 요금소를 조금 못 간 곳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정체고요. 수암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평촌부터 7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성남 부근에서 사고 여파로 막히고요. 또 송파에서 서안암까지나 광암터널에서 토평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일찍에서 금천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목포 방향으로 서평택 부근 2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앞을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오늘의 문제. 주진우 라이브 슬로건이죠. 이것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해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1번 이무기, 2번 나방, 3번 나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이무기, 2번 나방, 3번 나비.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자 선착순 20명께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 사수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된 걸까요? 1차 대유행은 지난해 2월 3월이었습니다. 신천지 중심 대구에서 번졌는데요. 2차는 8월이었고요. 사랑제일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3차는 지난 겨울이었는데 다시 코로나의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걸까요? 코로나 환자 폭증 이유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00명이 넘었습니다. 선생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4차 유행은 시작됐다기보다는 정점으로 이미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미 4차 유행입니까, 이제? 예, 일단 왜냐면 3차 유행의 피크가 1240명대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육박하는 수준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확진자가 줄어들기보다는 계속 늘어날 상황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격적인 유행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유행이 시작됐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방역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좀 느슨해졌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그건 그런 정부 것 같아요. 차원에서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1일부터 방역이 완화될 거라고 했었던 그 기대감들이 네.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또 많이 이제 모임들도 갖고 또 그러면서 유흥업소라든지 또 식당 카페 이용자들도 많이 늘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휴가철도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요구들이,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날 만한 요구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걱정인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이제 주간 단위의 델타 변이 확진자 숫자가 거의 2배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주만 해도 150명 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생긴 거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델타 변화가 아직 우세종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번 유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확산세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체 발생자의 85%를 차지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심각합니까? 일단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3차 유행 때도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되고 나서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랬죠. 네. 수도권이 워낙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밀조밀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식당, 카페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권 같이 사람이 밀집된 그런 지역은 유행 자체의 차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일단은 이번 수도권의 유행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유행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앞으로의 한 2, 3주간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1698님께서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백신 주사도 수도권부터 먼저 맞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백신 자체는 이미 계획이 돼 있고 배정이 된 상태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수도권만 어떻게 당겨서 맞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하고 백신 스와프된 일부 백신은 이미 지금 이제 수도권에 먼저 좀 공급을 하기로 했긴 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 말고는 더 동원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도착한 백신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성 걱정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이제 얀센 때도 이미 그런 상황이 이미 겪었는데요. 네네. 일단 백신이 새로 나오고 나면 일단 그 최소 기간에 이제 그 유통 기간들을 설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구나 실험들을 통해서 백신의 역할과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연장되는 게 대부분 수순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유효 기간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접종만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린 빨리 접촉하는 그런 체계는 잘 갖춰져 있죠. 그때도 얀센 백신 일주일 만에 다 그 100만 회분 소진했었었고요. 예. 이번에 70만 회분도 2, 3일이면 소진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기간과 무관하게 완전히 소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젊은 층에서 지금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층에서 이 확산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일단 젊은 층들이 워낙에 사회활동이 많고요. 또 경제활동을 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행 상황에 언제나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되면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취약한 이제 어르신들의 감염으로 이제 확산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모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많아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조여야 합니까? 지금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오늘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냥 수도권은 기존의 그러니까 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냥 유지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겠다.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새로운 것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올릴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수도권 외의 지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이미 시작이 됐는데 수도권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매우 혼동스러운 상황들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주일씩 이렇게 유예하겠다,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고 일주일째 유행 상황을 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4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좀 발표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거리두기도 좀 더 조이고 우리 긴장도 더 조금 조이고 방역을 위해서 조금 참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될 상황이고 어쩌면 백신 접종률이 이제 9월까지 되면 많이 접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유행을 맞을 그런 이제 앞으로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8월, 9월은 지금 백신 접종 계획이 촘촘하게 잡혀 있죠. 예, 그러니까 8천만회 분 정도가 이제 8월, 9월까지 해서 맞으면 거의 20대에서 50대 분들도 대부분 접종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행 상황 자체가 많이 안정이 될 거라 7, 8월만 잘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매우 안정된 상황을 맞을 수 있거든요. 우선 7월을 잘 버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3, 4주만 잘 버티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발 조금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이 중요하군요. 어제부터 서울시에서 한강 주변이나 공원에서 10시 이후에 음주 금지했습니다. 네. 요 야외 음주 규제 이거 실효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모임의 횟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고요. 네. 특히 야외에서의 그런 음주나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4차나 5차, 특히 여관이라든지 숙소 같은 데로 가서 이제 이런 음주하는 부분들이 연장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10시 이후의 행동을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댄디님께서 외국은 마스크 벗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영국 마스크 벗고 있는 영국 2만 명대, 2만 9천 명대 이렇게 나오는데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 등 백신 많이 맞은 나라는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주종으로 하면서 유행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3만 명대 가까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축구 대회에서 더 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완화하겠다는데 사실 영국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백신 접종률 오른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건가에 대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200명대, 300명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접종률이 떨어지는 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행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실제로 마스크를 벗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 국가는 몇 국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고 봐야죠.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4차 유행이 현실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도 버텨왔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활동을 해서 현명하게 행동을 해주셔서 그 힘들었던 3차 유행도 간신히 막아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움직여주시고 또한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면서 이번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질문 왔습니다. 4825님께서 이런 상황에 수도권에서 휴양지로 휴가라도 가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학예 휴가는 자제해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휴가는 되도록
것들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시게 되면 가족 단위의 소그룹으로 아주 이제 그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키면서 휴양지에서 이제 그냥 전망 좋은 데서 얌전하게 보내는 정도의 그런 휴가 정도가 올해의 휴가로서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여름에도 휴가 자제하라고 해서 못 갔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올해 휴가철에 가지 말라고 지금 선생님께서 그냥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작년하고 상황이 똑같아진 거죠, 사실. 작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죠. 작년 여름보다 심각해졌죠. 예, 그래서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휴가를 안 가셨으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고생을 하셨으니까 네. 가시더라도 조금 자제하는 그런 아주 조촐한 그런 휴가를 보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재갑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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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의원? 예, 어제 100분 토론 아마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면 떠오르는 여배우. 이 발언이 또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까지도 나서서 이재명 지사에게 그 바지 발언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눈에 좀 띄었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연이어서 오늘 갑자기 또 오기 전에 뉴스들이 막 뜨겁게 나오는 게, 여배우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또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이게 미래를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좀 낯뜨거운 논쟁들이 벌어지는 걸 바깥에서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표정이 아닌데요? 즐기는 표정 같은데.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맞습니다.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정세균 후보는 본인이 국무총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그 당내에서. 그래가지고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얘기했듯이 어차피 야당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텐데, 여당 내에서 정책 선거에서 서로에게 경쟁하고 또 국민들에게 뭔가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거티브 선거해가지고 이겨서 지지율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제기하면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된 게 없고 문제 없고 부적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좀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굉장히 날카롭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펼치면서 이거 본선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폭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같이 박용진 후보의 그와 같은 비판적 메시지를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오버랩 되거든요.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펴부었던 이재명 후보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본선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들 짚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내용들이 결국 밖에 있는 또 김부선 씨와 일파만파 일이 커져가면서 뭔가 대통령 후보 경선 내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재명 대 타 후보, 이렇게 좀 구도가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일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을 따라가면서 본인이 역전을 시키려면 결국 1위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은 사람을 공격한 대로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1위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야당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만약에 그런 지지율을 유지하면 윤 총장을 주로 이제 공격을 하죠. 타결 삼아서. 그래야 지금 그러죠. 예, 본인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내 경선이잖아요. 이게 뭐 야당과 여당이 지금 대결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는 너무 한 후보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경쟁이 잘 돼서 이게 흥행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뭔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국민면접관 김경률 회계사를 시켰던 모습들을 보면 그 김경률 회계사가 최종적으로 되진 않지만 김혜영 의원이 이제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를 부리는 김혜영 의원이 면접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혜영 의원의 면접 과정들을 지켜보면 굳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또 쏟아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난 정권 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매섭게 비판하니까 그건 또 상대적으로 지금 후발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된다면 구태여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만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누가 밥값을 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내지 않았을까 싶지만 안철수 대표도 밥을 안 사기로 유명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정말 어려운 얘기네요. 네. 오늘 뭐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예상대로. 원론적 얘기. 근데 굉장히 뭐 주고받는 얘기들이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네. 요즘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깊게 관심 갖고 얘기를 하니까 원전 전문가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과학기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진짜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공통된 교집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대통령 후보긴 하지만 네. 국민의 힘으로 흡수돼서 들어가기에는 뭔가 2% 아쉬운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원래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들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한 열흘간의 뉴스들을 지켜보면 합당 얘기 없어요. 전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났으니까 윤 전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더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서 이 그릇 안에 모두를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슬그머니 손을 잡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분이 만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입당 압박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입당하라고 계속 네. 압박을 해요. 근데 본인의 세력을 더 키우면,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면 제3지대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연대를 통해서 더 그 큰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입당 압박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눈에 띄는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압박을 하고 혼자만 홀로 서 있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연대를 하거나 함께 하게 되면 어쨌든 제3지대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단일화 과정이나 합당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아직 혼자 있어 보세요. 힘이 약해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나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두 분 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제3지대에서 영향력을 키워서 국민의힘과의 어떤 협상 과정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검증의 시간이잖아요. 장모님 구속됐고요. 장모 구속됐고 또 재판 있고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유력한 1등 주자에 대해서 검증 공세를 펴게 되는 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정치에 몸을 담지 않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호된 신고식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대권 주자로서의 검증 과정이 진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후보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후보가 공직자로 살아왔다면 공직자로서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가.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장모의 얘기는 50살이 넘어서 결혼하고 있는 장모의 얘기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고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내용 속에서는 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의 문제는 드러난 것이 없고 이런 일들이 벌써 꽤 오랜 기간 동안 윤 전 총장에 의해서 흔들고 엑스파일 등등이 나왔지만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버텨줍니다.
그 얘기인즉슨 국민이 그래도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기대감들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김병민 의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윤 전 총장이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장모나 부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래서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긋고 있긴 하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7건이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오늘 또 국민대에서 그분이 이제 아마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논문에 대한 연구 진실성 검증도 들어간다고 국민대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영부인이 될 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검증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저러한 이유로 김건희 씨나 아니면 장모에 관련된 재판이나 내용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직자에 대한 가족들의 도덕성 검증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꽤 정치평론을 오래 해왔는데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검증 속에서 혹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 속에서 부인에 대한 논문 표절까지 검증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지켜본 전례가 있는가를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나 부모가 구속된 경우도 없잖아요. 장모가 구속된 경우. 네, 장모가 구속된 후보. 네, 우리가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50살이 넘어서 결혼했던 후보를 찾기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게 되는데 검증을 하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그 검증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렴치하게 살아오거나 아니면 위법한 행동을 통해서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오거나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래야죠.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오직 후보자 끌어내기에 집중하는 순간 이 대통령 후보 선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재명 지사를 다시 한번 언급했던 이유가 선거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다시 신체 검증 또 한다는 거예요. 김부선 씨가 변호사 새로 왔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그러면 모든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라는 고민들이 들게 되는 거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내내 검증해가지고 결론이 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우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그 바지를 벗는 그 검증 과정들을 아주대 병원에서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뉴스는 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증의 과정이라는 게 끝도 없이 가게 되는 것들은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 대한 후보들 과정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병민 의원은 자꾸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가족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 중에 부인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신 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란이 없었고요. 지금은 논란이 돼서 그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학위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다 싶은 내용들도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직 후보자 장관 청문회에서 부인이 학위를 갖고 있다. 근데 학위가 논문 표절이 됐다. 이것도 이제 공직 후보자 검증사항에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여부들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검증사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인사청문회 가서 얘기 안 하겠어요? 인사청문가 중에서 그동안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논문 표절했는지를 두고 보고 검증한 적은 저는 이게 없는 논문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검증이 되고 나름대로 검증이라고 표현하니까 수사가 되고 지금 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영역은 아니고 어느 영역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는 수준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 검증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 부인이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걸 가만두겠어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딸에 관련된 문제는 딸의 고등학교 시절의 논문 문제가 결국은 입학에 영향을 미쳤고 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사실은 더 솔직히 말해서 논문 제목에 대한 영어로 번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희화화되기에 좋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검증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측면이지만 이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제목에 그것도 첫 페이지예요. 영어로 유지를 한국말 영어로 유지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국말 유지를 영어로 썼어요. YUJI로. 그건 저는 그 지도 교수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영구 진실성 문제 논란이 되는 것은 표절 문제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될지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영역이 어느 부분은 아니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대선 후보의 부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검증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됐든 도덕적 문제가 됐든 저는 다 검증의 범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시작되고 지금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시작된 것 같은데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르겠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당내 전체적인 기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내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쭉 지켜보면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따라가냐. 윤석열 총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민심에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주자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돋보이거나 제1야당의 후보로서 이번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을 답보하고 있는 후보가 홍준표. 아니, 황교안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수치의 지지율에서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국민들에게 이 사람 정도면 되겠어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지지율이 담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윤석열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미지수예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냐에 따라서 지지율 떨어지면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계속 버스론을 얘기하는 것도 그 연장상에 봐야 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왜 정치 선언을 했겠습니까? 정치 참여하겠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확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나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에게도 어느 여지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중간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고 봅니다. 인대현식 기우제 얘기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지점인데요. 윤 전 총장 지지율 빠질 때까지 계속 흔들고 뭔가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올해 3월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아마 정치 참여 선언하고 나서 저거 딱 시작하고 나면은 그때는 쫙 빠질 거였지만 정치 참여 선언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이슈 티키타카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2년 전 원석이 엄마는 쌍둥이 임신 중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들에게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모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한 쌍둥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세월이 벌써 12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픈 아이들을 키우는 게 녹록치 않지만 엄마는 함께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원석인의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은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었던 정체전선은 동해상으로 동진을 했고요. 오늘 밤부터 또 다른 정체전선이 다가올 텐데 중국 상해 부근에서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게 돼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내륙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충청권, 전북권, 또 남해안 지방, 제주도 산지는 120mm 이상으로 지금은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권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이 호우특보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제주 26도로 오늘 밤도 열대 현상 예상되고 있고 대전, 광주, 대구 24도, 서울, 세종 23도로 다소 무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수원과 이천, 춘천, 순천이 31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겠고요. 서울 30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오늘 오후 호우경보가 발효된 부산에 시간당 최고 60mm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여객선 입출항이 금지됐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광서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오후 7시 2분에는 만조가 예보돼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있는 경남에서 시간당 최고 68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피해 신고는 29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창원 진주, 밀양, 기배, 사천, 고성, 하동 등 7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흘 동안 최고 534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잠정 집계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3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77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2만 4천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가축 21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5에 이르는 만큼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방역 긴장감이 낮아진다면 이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 1,000명 수준에서 2,000명으로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5번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도지사, 그리고 2번의 당대표, 대선 후보도 했습니다. 물론 쓰러져가는 당에서 대선 후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컷오프 당했어요. 그 당에서 당을 지켰는데 당에서 컷오프 당하고 그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위풍당당 홍준표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대선 후보 경선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책 공약도 딱 그걸 갖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출마는 언제 하시려고요? 그것은 이제 경선이 우리 당의 경선이 시작될 즈음에 출마를 하는 게 옳겠죠. 네, 그러려고요. 예. 자,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일 잘할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가 잘할 것 같다. 홍준표가 잘할 것 같다. 강점이 많은데 강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점하고 단점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네. 그걸 이제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는 난센스고. 네.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그런 선택을 받도록 네. 노력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홍준표가 제일 잘할 것 같다. 대통령을 제일 잘할 것 같다. 그런데 왜 윤석열 지지율이 높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금의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참 부당하게 압박을 하고 또 윤 총장이 거기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윤 총장이 나서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열망이 모이니까 윤 총장이 이제 지금 우뚝 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는 추미애 장관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뜨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26년이나 했어요. 예.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신상품이 나오면 전부 신상품에 쏠리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신상품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것은 이제 검증기관을 거쳐서 봐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언론사하고 어디에서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했는데 네. 신상품이 나오면 전부 눈이 그걸로 쏠린다. 네. 근데 신상품이 집에 배송이 돼서 뜯어보면 그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가 있을 때는 반품을 하지 않느냐. 네. 그 하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국민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죠. 네. 그런데 정치 26년 하신 분으로 이렇게 보면 윤석열 신상품 하자가 보입니까?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그것은 또 그런 이야기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당에서 일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난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우리 당에 들어오면 내부 총질이지만 아직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외부 총질로 바꿀까요, 그럼? 에이, 총질이 아니고 검증 문제죠. 검증 문제죠. 네. 이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혼나셨어요? 그거는 이 대표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네, 오해인데 그게 왜 오해가 됐나 하면 네.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 그 말은 네. 우리 당 어느 의원하고 내가 왓츠앱으로 네. 그 의사를 주고받아요. 아, 왓츠앱 쓰세요? 왓츠앱 그게 이제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서 네네네. 나는 왓츠앱을 쓰자마자 서로 오고 하고 난 뒤 바로 지워버립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여야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24명이나 된다. 네. 역대 대선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예. 예? 그러니까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그 말이 나오죠. 아, 그랬어요? 그 말이 나오는데 네. 한참 왓츠앱 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카톡이 왔어요. 예. 근데 카톡을 보니까 난 단톡방인 줄 모르죠. 네. 의원 단톡방에 어떻게 내가 그 의원이 100몇 명이 있는데 난 단톡방도 처음 초대받아가지고 어떤 난 그것도 모르고 왓츠앱인 줄 알고
답변을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빨리 지워야 된다. 네, 윤희숙 오해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웠는데 네. 여야 대선 후보가 전부 합쳐서 24명이나 나온 게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숭어가 뛰 망둥어도 뛴다. 그 말을 한 것이지. 네. 특정인을 두고 내가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 아닌 거죠? 이거 뭐 숭어 망둥어. 그것도 아니죠. 네. 그게 네. 결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고래가 되겠죠? 네. 숭어도 망둥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고래가 되겠죠. 네. 그런 뜻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인데 그걸 이제 어느 특정인하고 이래 딱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예. 내가 지금 뭐 곤욕을 치렀죠. 그렇죠.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걸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일이 해명을 하고 그것도 참 홍준표답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진우 라이브 나와서 내가 그 이야기를 저간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 한 거고. 이해했습니다. 또 그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국민의힘은 조선위원 중에 딱 2분을 들었어요. 네. 정말로 대단한 분을. 네, 배현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네, 배현진, 윤희숙 의원 대단하다고. 그걸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내 칭찬을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난감했죠. 네. 이제 오해가 풀리셨을 거예요. 윤희숙 의원님 전혀 관련이 없답니다. 자. 아니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그렇게 훌륭합니까? 배현진 의원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저한테 이제 잘못된 배현진 최고 충고를 호되게 하죠. 네, 호되게. 주진우 만나지 마라 그 얘기 한다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허장윤님께서 홍준표 형님 모셨습니다. 일동 기립 얘기합니다. 지금 홍준표 팬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0925님, 홍길동 드디어 조정에서 호출로 강태공에서 새 역사 창조해 주세요. 준표 형 얘기합니다. 률금이님, 언론과 국민의힘 홍준표 너무 누른다. 조만간 폭등한다. 두고 봐라 얘기합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님께서 알바를 다 푸는 것 같습니다. 4686님이 홍준표 의원님 잘할 겁니다. 윤 전 총장 야단칠 분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강경하다, 강경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홍준표 의원을 취재한 지 한 20몇 년 됐는데요. 노동,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합리적이고 진보적이어가지고 이분이 정의당에 가셨어야 될 분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자면 정통 보수주의자죠.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문제됐던 국적법 파동, 네. 그리고 반값 아파트 법안, 네. 그리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입한 게 제가 도입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보수 우파 정책이 아니죠. 예.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죠. 그런데 전형적인 좌파 정책도 저는 도입을 하고, 예. 특히 그 반값 아파트 법안을 도입을 할 때는 그 2009년도입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인데 그 법안을 내 통과를 시키니까 MB가 그럽디다. 예. 이거 한번 실행합시다. 집값 잡으려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 이야기하니까 내 정부에서는 안 한다. 왜요? 네가 대통령 되거든 하거라. 네. 그 법안이 2015년도 10월인가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반값 아파트 법안이 여야 합의로 폐기가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반값 아파트 이야기하길래 네. 그거 내가 만든 법안인데 2015년 10월에 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폐기가 됐는데 네. 근데 그 폐기됐는데 저는 지사로 가 있었으니까 네. 제가 있었으면 폐기를 막았겠죠. 예. 그 부동산 폭등하는 거 잡는 데는 그 정책이 참 유용한데.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좌파 이념을 빼고 예. 그냥 시장 원리로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앉아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를 올렸잖아요. 그죠? 아니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공시지가 따라 올라가죠. 아니요.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공시지가 올라가고 그 세금 문제가 그게 소유주한테 전부 부담이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그 않죠. 세금 증가가 돼요. 네. 전세입자한테 다 넘긴다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장 원리로 맡겨주고 예. 또 서울 같은데 도심에 초고층 개발을 해서 네. 살게 해주면 좀 주거를 안락하게 저층에서 단독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 교외로 나가 살면 돼요. 네. 그런데 서울의 초고층 개발을 못하도록 전부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초고층 개발을 또 허가해주면 집값이 뛰니까요. 집값이 뛰는 건 아니죠. 초고층 그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뛸 수가 없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틀어막고 있잖아요. 네. 틀어막고 있으니까 집은 부족하죠. 지금 예. 또 주택 구조가 옛날에는 전가족이 살던 주택 구조인데 지금은 1인 주택도 많은 그렇죠.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2인 가족 단독 또 1인 주택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예. 공급을 지금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신도시를 만들죠. 예. 신도시 만든다고 해서 그 집값이 잡힙니까? 신도시 만들면 새로운 신도시 투기가 생기죠. 거기에 또 도로 놔줘야죠. 네. 지하철 놔줘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또 투입하게 되고 예. 신도시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은 사는 사람들은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렇죠.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4-5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도 도심 초고층 개발, 재개발로 다 해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문제가 크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 좀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활발해질 것으로 봤는데 아직은 좀 정책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게 예. 법제가 막고 있어요. 법 제도가. 예.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하기 어렵도록 법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오 시장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4433님께서 의원님 윤석열 거품 빠지면 홍준표 말고 이 오세훈 시장이 컴백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우리 당이 좀 더 당내 인사들이 활발하게 경선을 해서 그중에 한 명이 뽑히면 네. 그분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력한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경선이 더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고 네. 또 더 핫해지니까. 네, 핫해지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 시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좀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보다 좀 많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윤석열 총장이 그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완주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예. 제일 먼저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네. 도덕성입니다. 예. 본인과 가족, 예. 주변 사람 도덕성 문제가 첫째고 두 번째가 국정 운영 능력입니다. 네. 과연 검사만 평생 해오신 분이 예. 대통령의 직무라는 거는 검찰 사무의 1%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99%를 어떻게 속성으로 채울 수 있을지 그 문제는 네. 나중에 당에 들어오면 네.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 다 나오겠죠. 네. 그때 되면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 문제는 본인과 별개 사안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그거는 윤 총장께서 검찰에 있을 때
최순실 박근혜를 조사하면서 경제 공동체의 이론을 했죠. 얘기했죠. 그게 공범이 돼버렸어요. 네. 또 이재용 박근혜 조사를 할 때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하자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뭐 조사해보면 뭐하냐 뻔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증거로 한 게 아니라 예. 일종의 보면 관심법이다 이게. 아, 네. 그 궁예가 하던 관심법 비슷하게. 아유, 그걸 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소위 그 국정농단 수사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국정농단 수사 지금 이야기를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네. 경제적 공동체 이론으로 보면 네.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딱 뛰어들자마자 강성 보수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권입니까? 약탈 정권이라고 했죠. 네, 약탈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라고 했죠. 난 독재 정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홍준표도 독재 정권으로는 안 보는구나. 그렇죠? 독재 정권으로는 독선 정권이지. 아, 독재 정권 아니고 독선이지. 독선이요. 독선 정권인데 약탈 정권은요? 약탈 정권은 사실 그 약탈 정권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거 세우고 강구하게 해준 사람은 검찰입니다. 검찰입니까?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를 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윤 총장께서 좀 과하셨다. 과하셨다? 예. 네. 자, 강성이 아니라 온정 보수 홍준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타투법 제정 필요합니까? 왜 타투법입니까 지금? 나는 타투법이 뭔지를 몰랐는데 네. 여정 의원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랬어요. 문자를 보내갖고 눈썹 문신했지 않느냐. 그렇죠. 눈썹 문신 했잖아. 그러니까 네. 타투법 제정에 동참해달라. 네. 그래 문자를 보냈는데 그 눈썹 문신은 했고 네. 또 그래 딱 집어 나오는데 그럼 동의해 주자 뭐. 아, 그래서 동의해 준 거죠. 아이고,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좀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자, 여성가족부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뭔지 다시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게 옳으냐. 그건 네. 별개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 정치부 기자 생활 초년병에 제가 답답하고 힘들 때 홍준표 의원방을 자주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 흑수저, 진보적인 사람도 좋아할 만한 사람인데 그놈의 입 때문에, 그놈 강경 이미지 때문에 김재원 의원도 다 좋은데 좀 홍감탱이라고 말을 세려낸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나는 김재원 의원 말도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경상도 출신들은 말이 좀 투박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망가는 구멍을 남겨놓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또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 하다 보니까 투박하고 네. 직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네. 제가 공직 생활을 38년째 하는 사람인데 네. 막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네. 마구잡이로. 네. 생각 없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네. 이 말을 하면 후유증이 어떤 거에 생기고 다 계산하죠. 그거 다 생각하고 말을 하죠. 네. 근데 말을 좀 세게 하면 그걸 전부 막말로 취급하고 하니까 요즘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말하기, 홍준표도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언론 환경이 변했어요. 언론 환경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방송 3사, 네. 그 다음에
종이 신문밖에 없었잖아요. 네. 지금은 인터넷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근데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그 인터넷 언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만 딱 하는 순간 이게 전부 왜곡 보도나 잘못된 보도라도 사실로 전부 돼버리고. 요새 언론이 그런데 윤석열 편만 좀 들죠. 나는 거기에 자꾸 윤석열 총장 이야기 그만합시다. 그만할까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2804님이 문자가 왔어요. 홍 의원님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문자 왔습니다. 지금 팬 하나 생겼습니다.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그 대선 주자들 지금 토론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봅니다만, 네. 결과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구도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 이재명 전선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네. 성패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9526님, 홍준표 의원 말이 합리적이고 호감이 가네요. 주진우 라이브 자주 나오세요. 참고로 저는 진보 쪽인데요. 호감이 간답니다. 네. 자, 9025님께서 홍 의원님 혹시 윤 총장 측에서 만남 제의 없었나요? 물어봅니다. 윤 총장님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8477님께서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홍 의원님 야당이 아무리 대선 후보가 없기로니 자기 당 대통령을 깜빵에 넣은 자를 대통령 만들겠다니 자존심도 없나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네, 질문이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할까요? 자, 그러면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자, 편하게 하세요. 가짜 수산업자 예, 만나셨다면서요? 그거는 내가 이 페이스북에 이제 썼는데.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많이 만나죠. 네, 많이 만나요. 네. 근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만났을 때 보니 페라리하고 차가 5대라고 그러고 네. 자기가 부모가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은 게 배가 26척이래요. 네. 그리고 지금 유엔 빌리지 거기에 집이 70몇 억짜리 집이 있대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좀 이상하다. 네. 그럼 명함을 한 장 주라고 해서 받아보고 그 명함에 있는 포항의 본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길거리더라고. 아하. 그래서 내가 엉터리인 줄 알았죠. 바로 확인했군요. 그거 확인해야지 좀 이상하니까.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연락이 없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다 그렇게 또 강하게 엮이고 또 언론사들은 확인을 안 했겠죠. 그렇죠. 홍준표 의원님, 하태경 의원과 유승민 의원 둘 중에서 이분들도 후보 경쟁자로 나왔는데 누가 좀 무섭습니까? 두 분의 장점 얘기해 주세요. 두 분 다 똑똑하죠. 똑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감각이 뛰어나죠. 네. 네. 자,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 네. 거기서 누가 될지 아직 예상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반 이재명 전선에서 단일화가 되면 아마 저는 단일화되는 쪽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홍준표가 이깁니까? 그것은 대진표가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네. 이제 저희 당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들어오시고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대진표가 확정되면 네. 그때는 말씀드릴게요. 경선도 대변인 선발처럼 토론 배틀하면 홍준표 자신 있는데요. 그죠? 저는 토론 배틀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도 대통령 후보 본선에도 지난번에 토론을 해봤는데 네. 그런 토론 가지고는 국민들이 후보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경선 토론에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네네. 검증할 시간도 없어요. 예. 1대1 단독 토론해갖고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난상 토론을 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실력이 이제 검증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 TV 토론은 네. 이게 미국식으로 하지 않는 한 TV 토론을 해가지고는 실력을 검증하기 어렵다. 난 그래 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예.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누가 토론 잘했어요? 나는 그 누가 잘했다. 홍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난 누가 지난 대선은 잘했다고 해요. 아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탄핵 대선이고 우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망해가는 아니, 망해가는 집안이었지. 네. 될 리가 없는 선거에 나간 것은 당이라도 소멸하는 걸 방지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 당 지지율이 4%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이라도 소멸되는 걸 방지하려고 나간 것이지. 네. 마다들의 책임감으로. 지난번에는 네. 어떤 이유로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미래 정책 얘기하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 간에 역사 논쟁 나오고 색깔 논쟁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가 페이스북에 쓴 일이 있는데 네. 점령군이라는 용어는 자체는 맞아요. 네. 해방 직후에 네.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중장이 들어오고 일본에 메가드 사령관이 갔을 때 점령군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돼버렸잖아요. 네. 점령군에서 주둔군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딱 체결되면서 동맹군으로 바뀝니다. 예. 말하자면 미군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사파 애들하고 북한은 지금 미군을 지금도 점령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령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안동 가서 하신 말씀이 점령군 개념이 해방 직후의 그 개념인지 주사파나 북에서 말하는 그 개념인지 혼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점령군 용어를 사용하면 미군 철수 주장이 생기고 반미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말하는 것은 부적합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실이나 대통령 후보로는 부적절하다. 네. 그렇다고 북한에 가라, 빨치산 해라 이건 좀 심하잖아요. 뭐 그 미우면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미우면 그렇게 그래도 그게 좀 심하잖아요. 그 제 밑에 댓글도 보세요. 네. 미우면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아이 참 4201님께서 홍준표로 삼행시를 보내셨어요. 자 지금 팬들 밀려오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홍시처럼 잘 익었고 준 불러주세요. 준비되어 있고 표가 문제인데 국민의 한 표 이번 대선에는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산업화 시대가 지났어요. 예. 민주화 시대 지났어. 예. 이제 2년 전부터 소득 3만 불의 선진국 시대가 됐어요. 네. 선진국 시대가 됐으면 대한민국이 체제가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체제가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체제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선진국으로 온 것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좀 잘했네요.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도 좀 잘한 거 같아요. 민간에서 잘해서 지금 선진국 정부가 된 거죠. 자, 선진국 정부에서, 선진국 시대에서. 자, 그래서 정치 체제도 바뀌어야 되고, 네.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네. 사회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고, 네. 국제적인 외교적인 문제도 바뀌어야 되고, 네. 대북 정책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부 지금 말할 시간은 없고, 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 시대로 다시 나가는 출발점이 네. 내년 대선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가 선진 강국으로 이끌겠다? 그런 셈이죠. 네. 예. 세밀한 공약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경선 후보. 네,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남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긴급하게 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인데요. 기장 2터널 부근 3차로에서 비탈면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 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해운대 터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건천나들목에서 사고가 나서 2, 3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이후 수도권 퇴근 정체로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쪽으로 막힙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반포까지나 죽전에서 수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수암터널 부근 고장난 차 여파가 더 늘었습니다. 하기분기점부터 9km 정체고요. 안현분기점에서 송내 쪽으로도 9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나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인데요. 부천 나들목 부근 사고 여파로 더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고 오셨어요?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권 주자들이 네. 당 안팎에 있는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많이 움직여서요. 대선 후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바쁘죠. 네, 오늘은 맞습니다. 또 누구를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당내에 있는 주자 중에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죠. 오늘 뭐 포럼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역 의원 34명이 참가한 정책포럼 희망 오름을 오늘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자강해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현재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현재 윤석열 총장한테 하나 툭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만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 또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그랬습니다. 만날 계획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 후보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그거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한 말인데요. 본인을 두고서 저에게 없는 것은 흠이다. 흠이 많은 사람과 흠이 많은 사람을 붙여서 정권 교체에 초점을 흐리려는 게 집권 여당이 노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가족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제 저격을 한 건데요. 본인은 이제 그런 가족 문제에 걸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네.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그 당의 공식 행사에선 나온 적이 없었다가 3개월 만에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이제 윤석열 총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 했더니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왜 물어보냐고 약간 좀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하셨고요. 네. 그래도 얼굴 좋아지셨더라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방송과 이렇게 기자들 만나는 것을 피하시지 않고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네네. 네. 최재형 감사원장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래 강원도에서 좀 그 정치 참여를 두고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신기하죠. 했는데.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꼭 정치인들이 지방 가거나 막 절에서 사진 한 컷탁 나오거나 맞습니다. 막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언제쯤 정말 정치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그 아버지가 조금 아프신다는 이유로 좀 일찍 서울로 올라와서 오늘 그 두 언론사의 전화를 받고 정치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좀 조만간 최 전 원장이 직접 그 전화를 그렇게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정치 참여하겠다라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친구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강명훈 변호사라고 이제 업고 다녔던 그 장애가 있으셨던 그 변호사님도 이제 가족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의 뜻을 밝힌 게 맞다라고 이제 밝혀주셨고요. 언제쯤 입당할 것인지가 이제 야권에는 최대 관심사가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좀
바라고 좀 띄우는 그런 좀 기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처가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대안으로 최재형 원장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윤 전 총장도 계속 탈원전 그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최재형 원장이 이제 탈원전 수사를 하다가 정부랑 그 부딪히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윤석열도 최재형도 네. 탈원전 여기에 꽂혀 있을까요?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조선일보를 오래 보시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좀 민생과 조금은 먼 사건이지 않나. 탈원전은요. 좀 근데 경제 계속 살리기 이런 얘기 안 하고. 계속 이런 탈원전 기자들이 보기에 윤석열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메시지를 안 던졌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등판하자마자 매우 보수적인, 매우 극우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내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일단 당내에서는 아직도 윤 전 총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는 아직은 대세다? 예, 아직은 대세인 것 같고 그냥 이제 계속 그 보수 정당을 취재해왔던 기자들은 예전에 황교안 대표,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그 어딘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약탈, 국민 약탈 같은 거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의 그 말을 보고요, 단어를 보고 황교안 전 총리를 떠올린다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네, 약간 되게 센 발언을 하면서 네. 보수 정당의 지지층은 확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중도층까지 그게 좀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요. 네네. 왜 그렇게 그쪽으로만 가는 건지 아무래도 경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내놨고요. 오늘 그 논쟁이 뜨거웠다면서요. 네, 뭐라고 합니까? 네, 결정은 오늘은 유보를 했고 지도부한테 논의를 위임하기로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80%라는 기존의 그 심사를 앞둔 안건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80% 이 선을 긋자마자 또 네네. 보수 언론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선별에 대한 비판 또 쏟아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기재부 목소리가 반영된 아니만큼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회가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지급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토론 중입니까? 네. 근거로는 뭐 건보공단이 선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 네. 많은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주자들도 지금 그 나뉘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좀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80% 지급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후보 등등은 뭐 80% 안에 찬성하는 입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찌 되는지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길게 듣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707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아유, 재판이 많이 밀려 있었네요. 네. 자, 그 문제부터 이 재판부터 봅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 때문에 압력 때문에 총장직 그만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전 수사, 월성 원전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미 이제 일부 공무원들 뭐 조작했던 공무원들은 재판 중이고요. 네. 지금 이제 뭐 평가 조작했다든지 했던 좀 주요 인사들입니다. 네.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또 백윤구 전 산업통상부 장관, 특히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 사람들을 직권남용 그리고 배임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해서 이제 재판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5분 전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전 가족 관련해서 우선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6월 30일에 재판이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구속됐죠. 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 징역 3년. 네. 그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를 내려서 좀, 그 의외의 결과다 아니면은 법정 구속까지는 의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이 책임 면제각서 이것이 발목을 결국 잡았습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책임 면제각서 플러스 발목을 잡은 거는 그 당시에 그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그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본인의 진술로 동업자들이 돈을 안 줘서 내가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위를 보냈다라고 증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사위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위는 윤석열 전 총장밖에 없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 말고 동서지간인 다른 사위가 다른 사위를 있습니다. 보냈군요. 나 윤 총장을 보낸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그렇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거는 정말 이름만 빌려주고 명의만 빌려줬으면 책임질 일이 없는데 왜 책임 면제 각서를 써서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이거는 부각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그래서 판단한 거죠. 징역 3년.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건 말고요. 얼마 전에 네. 모해 위증 의혹 검찰이 재수하겠다. 네. 이건 뭡니까? 요 사건은 지금 장모하고 정모 씨하고 17년 이상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분쟁의 시작은 뭐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뭐 장모가 정 씨 주장에 따르면 장모가 이익금을 본인이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법무사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쟁이 계속 있었는데 재판이 좀 걸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정 씨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 씨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본인이 했어요. 직접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 재판에서 이 장모 최 씨가 거짓말했다, 위증을 했다라고 해서 이 검찰에 고발 조치를 고소를 했었는데 최근에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나왔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불기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재기 명령이 떨어져. 재기 명령이 뭐냐면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좀 들여다봐라. 수사를 해봐라. 라고 지금 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또 다른 그거 말고 지금 재판 중인 거는 장모의 사문서 위조 있습니다. 장부증명서 340억 가량 그거 위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처 사건도 한 두어 가지가 걸려 있어요.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이미 알려져 있고 본인이 운영한 회사에 협찬을 받았던 거 뇌물 가능성 그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보도에 따르면 또 그 도이치모터스 회사를 통해서 그 사장을 통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올렸던 게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금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더라고요. 당장은 성숙된 사건 아니지만 그것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 말고도 윤우진 용상 세무서장 뇌물 관련 사건 그건 본인 사건입니다. 윤 총장. 또 윤 총장이 지금 한명숙 모해 위증죄 또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옵티머스 사건 대충 한 9건 정도가 9건 정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모 사건이 한 3개. 3개? 처 사건이 한 3개. 3개. 그리고 본인 사건이 3, 4개. 네. 근데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계속 의혹이다 아니면은 왜 근데 검찰이 이 사건을 털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겠느냐. 근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됐으면은 검찰이 왜 사건을 계속 갖고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주가 조작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대주주로부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수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겠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계속 지금 9건입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좀 딱딱 해 주세요. 이 재판만 봤다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다음 재판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은 내일 저희가 자세하게 어떤 의혹과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줄리라는 인터뷰가 나왔는지는 내일 저희가 특집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징어 사기. 이거 난리 났습니다. 네, 뭐예요? 이 오징어 사기. 오징어를 좀 흔들었을 뿐인데 검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오징어 사기. 이 선상에서 바로 얼릴 수 있는 오징어가 있다라고 투자를 유혹을 했고요. 아니 근데 그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에 누가 속아? 속았어요. 오징어를 얼리는 뭐 한다고? 그 속았어요. 낸 금액이 무려 총액이 110억 몇 억입니다. 116억 원. 김무성 씨 형은 친형은 80억 정도. 80억이요? 네. 86억 정도. 뭐 오징어에 지금 한 맺힌 사람인가 그분요? 근데 사실 오징어가 잘 안 잡히잖아요. 저도 오징어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요즘 많이 잡히지 않나요? 비쌉니다. 비쌉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또 그게 있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사기꾼입니다. 네. 수산업자 아니고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관계, 특히 언론계, 또 공무원, 경찰, 검찰, 박영수 특검까지 아주 유력한 사람들한테 뭔가 고가의 어떤 물건들이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지금 포착돼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주로 조선일보 쪽인데 1등 신문사입니다. 네, 조선일보 쪽인데 뭐 골프채를 받고 외제차를 받아요. 뭐 보도가 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이거 보도가 안 됐을 건데 왜냐하면 받는다고 해가지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대가를 갖고 받았을 때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언론인이 1회 100만 이상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3년 이내 징역, 3천의 벌금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입건이 가능한 거고요. 골프채가 뭐 10만 원 뭐 하지 않습니다. 골프채 등등으로 수백만 이상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싸지 않습니다. 외제차 사용했기 때문에 그 돈이 100만 원 넘기 때문에 다 입건이 됐고 아마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 사기꾼, 수산업자 아닙니다. 사기꾼한테 이렇게 당했을까요? 이 수산업자라고 불리는 수산업자가 아닌데도 수산업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2017년도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 방에서 월간조선의 송아무개 팀장하고 같은 방을 썼다면서요? 네, 그때 그 송모 씨에게 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자신이 사실은 굉장한 재력가다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온 뒤로 이 송 씨의 인맥으로 이 송 씨는 사실은 주변에 신망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되기 전까지는 뭐 유력한 정치인으로서도 활동하고 뭐 방송에도 꽤 열심히 나오셨던 분이시라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 그리고 또 뭐 관련해서 뭐 검찰 그리고 변호사 뭐 이쪽 인맥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검찰 쪽은 박영수 특검 그 관련해서 이제 인맥을 또 쌓게 되는 거죠. 이 송모 이분은 뭐 저도 잘 압니다. 방송을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에요. 그래서 착해요. 제가 봤을 때. 뭘 착해요? 수산업자 이분 안 만났어요? 이분한테 저는 모르죠, 그 돈이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님. 저는 뭐 사실은 뭐 그런 사실 열심히 알부자인데 박지훈 변호사가 전 독도 세우도 별로 아니고요. 아니 박지훈 변호사인데 접근 안 했구나. 아니 이 송모 씨도 이 수산업자한테 1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이 송모 씨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 경북에 출마하려 했었고요. 그렇죠. 정치인 김무성 특보를 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하고 되게 친분이 있고 또 조선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박영수급 왜 관계가 있냐면 박영수급이 이 사람 변호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딱 세 군데예요. 김무성계, 조선일보 비롯한 언론계, 그리고 박영수급. 이 세 가지가 이 송모 씨하고 아주 근접한 교집합입니다. 이 오징어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김은지 기자가 탐사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5분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평화의 소녀상 우익단체 반발 뚫고 다시 일본에 전시됐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1년 8개월 만에 일본 전시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시를 하면 우익단체가 와서 확성기를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욕설을 쏟아내고, 그래서 그 단체가 이웃들한테 미안하니까 계속 전시장을 닫곤 했는데 다시 우익 세력의 반발을 뚫고 전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어려운 걸음이지만 계속해서 평화를 퍼뜨렸으면 합니다. 농산물도 예쁜 외모 따져 비닐 입혀 키우는 애호박.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마트에 가보면 그 꽉 낀 비닐에 이렇게 낮게 포장된 애호박 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포장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어렸을 때 키울 때부터 이 외모를 일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형틀, 플라스틱 틀로 넣어놓고 거기다 키운 거였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년 6억 개가량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농민들한테는요, 이렇게 비닐로 씌워놔야 예쁘고 상처도 덜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키웠답니다.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과일만, 예쁜 채소만 이렇게 그 상품성을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있는데,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이 2019년에 1년에 13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은 그냥 버린대요. 자, 환경보호를 위해서 약간 못생겨도 저 건강할 텐데,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 해봅니다.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난이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못생겼어도 그런 채소 먹겠습니다. 과일 먹겠습니다. 본방사수 인증 퀴즈, 오늘의 정답은 나방 아니고요, 나비였습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은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세요. 오늘 못 받으신 분은 내일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